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399선 강의 시간으로서 문제풀이 3강 23번부터 33번까지의 문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 때는 저와 같이 풀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꼭 한 번씩 더 풀어주실 걸 당부를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23번 문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부동산학의 4대 일반 원칙은 무엇인가? 4대 일반 원칙 그러면 능한 경공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바로 1번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왜 우리가 좀 봐야 되냐면 그 외에 뭐 부동산의 권리분석 특별원칙, 감정평가 특별원칙,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부동산학의 일반적인 이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의 학의 일반적인 이념에는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 있는데 이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이런 것들은 바로 부동산학의 일반적인 이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능률성, 안정성, 증거주의, 탐구성 이런 것들은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할 때 이거 꼭 필요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능률성, 안전성, 전달성 그러면 감정평가입니다. 능률성, 안전성, 전달성 이럴 때는 감정평가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방금 우리가 설명한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은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능률성. 자, 이 능률성 얘기하는 겁니다. 능률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능률성의 원칙에는 이전 보족의 원리, 분담의 원리, 연결의 원리, 표준의 원리, 분발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맞는 지문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2번 이전 보족의 원리. 자, 이전 보족의 원리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하면 기계나 도구를 사용해서 인간의 능력을 보충하거나 능률화의 원리를 추구하는 게 떠올라야 됩니다. 자, 이전 보족 그러면 기계, 컴퓨터 이런 게 떠오르는데 부동산 이전을 유기적으로 하는 원리 이거는 연결의 원리입니다. 연결. 자, 이전 보족이 아니죠. 틀렸고 3. 분담의 원리는 다양한 업무를 분담하는 원리 맞고요. 표준의 원리는 서식 표준화, 능률을 추구합니다. 맞고 분발의 원리는 부동산을 진취적으로 분발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개할 때 진취적으로 해야죠. 따라서 다 오고 하나 X. 자,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25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안전성의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안전성은 경제적 안정, 기술적 안정, 법적 안정 세 가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걸 머릿속에 두고 봐야 됩니다. 자,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안전성과 능률성은 상호 견제 관계에 있어요. 왜? 안전을 중요시 여기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능률성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능률성을 중요시 여기면 안전성을 소홀히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호 보완이 아니라 상호 견제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틀린 것, 1번이 바로 틀렸네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또 봐줘야 됩니다. 2번. 안전성의 원칙은 부동산 활동 시 거래 사고 발생을 유의하며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원리를 말한다. 맞고요. 3번. 부동산 활동의 사회성, 공공성, 그리고 부동산 활동의 관련성 등은 안전성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맞습니다. 안전성하고 안정성이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학자들마다 이게 번역을 할 때 안전 또는 안정 이렇게 표현을 좀 달리 했는데 약간 학자들마다 어떤 학자들은 안전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학자는 안정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갖고 이제 수험생들이 일부 따진다기보다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이게 부동산학개론이 통일돼 갖고 이렇게 언어가 나온 것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통일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번역을 하실 때 자기가 번역한 게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걸 합치시키기가 의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안전성, 안정성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 우리 교재에서는 안전성이라고 표기했으면 좀 알려드립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안정성 등 안전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안정해도 되고요. 모두 고려해야 한다. 맞고요.
안전성을 위해서 부동산학의 주변경영을 응용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응용을 해야죠. 뭐 법적인 법학이나 경제학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2번부터 5번까지는 맞고 1번이 틀렸으니까 자, 틀린 거 고르는 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번 문항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서 부동산은 무생물로서의 부동산을 말한다. 부동산은 분명히 무생물입니다. 근데 물론 저는 답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확실히 모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물음표를 해놓고 세밀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럴 때는 자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확실히 모른다. 맞는지 모르는지 그럼 다음 질문을 이제 보면서 추론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과 부동산 현상, 부동산 활동이다. 그렇죠. 연구대 부동산 현상,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활동. 그 맞고요. 3번 부동산학 연구 분야의 부동산 기초 분야에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 세법, 부동산 금융수학, 그죠? 기초 분야죠. 맞습니다. 4번 부동산학 연구 분야의 부동산 결정을 하는 게 주로 투자 결정입니다. 투자 결정.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부동산 금융, 부동산 개발 등이 있다. 맞고요. 부동산학 연구 분야의 부동산 결정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부동산 관리라든가 부동산의 평가, 부동산 상담, 마케팅 지원해 주는 거죠. 마케팅을 하면서 또는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고 지원, 어드바이스 하는 겁니다. 이건 맞습니다. 자, 나머지가 다 맞고 하나가 세모면 거의 그게 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무생물이 아니라 생명의 현상을 지닌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 부동산 현상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답은 1번. 이게 틀린 지문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나오면 물음표 해놓고 세모로 표시한 다음에 세모가 2개라면 그 세모 2개 중에 하나 갖고 찍으면 되는 거예요. 찍어도 그렇게 찍어야지 그냥 무대뽀로 5개 중에 하나 찍으면 100% 틀립니다. 그거는. 자, 27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중점식 접근 방법, 어느 한쪽에 한 분야에 중점을 둔다는 얘기예요. 부동산과 부동산 활동의 특정 분야의 법률적 측면 또는 경제적 측면 또는 기술적 측면 등 전문 분야에만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자, 맞는 얘기입니다. 중점, 어느 한 군데에 중점을 둔 거 맞고 2번 의사결정 접근 방법.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대부분 이 경제학적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에 통해 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행동한다. 맞습니다. 3번 법제도적 접근 방법. 법제도적 접근 방법은 부동산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부동산 소유권과 양도 등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 두는 방법이다. 맞죠? 법제도적 접근 방법이니까. 4번 종합식 접근 방법은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파악하여 통일적으로 접근한다. 정확하게 맞는 질문입니다. 5번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부동산 활동에 내재하는 인간의 심리적 요인에 기초를 두고 부동산 활동의 본질을 규명하는 접근 방법이다. 이런 27번 문제 같은 게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들입니다. 자, 현상학적 접근 방법 그러면 인간주의 제한력이 떠올라야 되고 인간의 심리적 요인 그러면 이건 행태과학 접근 방법입니다. 이건 인간의 행태가 인간의 심리적 요인에 있다 해서 행태과학이기 때문에 틀린 게 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맞고 5번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토지의 지목, 이용상황,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토지는 근데 지목에 따른 분류 이건 사실 1, 2차 동시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 쉽습니다. 이게 지목이니까 2차 시험 과목 중에 부동산 공시법령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지목이에요. 바로 28지목으로 나오죠. 28지목. 전답 과목해서 28가지 맨 마지막에 잡존재까지 나오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맞추고 모르는 사람은 참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지. 답은 유지예요. 유지가 28지목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유지가 19번 유지인데 나머지 택지, 나지, 공지, 맹지 이런 것들은 부동산 학상, 우리 학문에서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택지 그러면 주거지역,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를 얘기하고 주상공. 나지는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지는 비어놓은 땅,
그 건물에 있어서 건폐율 때문에 비오는 땅을 얘기하고, 맹지는 도로하고 접하지 못하는 땅을 말합니다. 자, 28번, 29번. 토지의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지 못하는 토지로서, 맞죠? 병합 분할을 전제로 평가한다. 그렇죠. 토지가 있는데 도로에 딱 접해야 되는데 도로가 멀리 있어. 도로에 이렇게 접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에 접한 땅과 병합이 되든가 다른 땅들과 합쳐져야 되는 걸 전제로 평가를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이 유휴지는, 자, 유휴지, 쉬고 있는 땅이죠. 유휴지. 유휴지라는 거는 개발해야 될 토지인데 개발하지 않고 방치한 거예요. 이건 유휴지. 그러면 방치한 토지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방치. 토지의 지적 기능지를 위해 쉬고 있는 토지는, 이거는 휴한지입니다. 휴한지. 쉰다니까, 쉰다, 쉴 휴자. 휴자는 똑같아요. 근데 한가하게 쉬고 있다 해서 휴한지고, 유휴지는 방치한 땅입니다. 자,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3번, 빈지는, 그죠, 해안의 빈지, 해변의 토지 등으로 실용성이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있고 바다가 있으면, 이게 밀물 때는 여기까지 땅이였다가 썰물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지적에 관한 법률상 최고 만조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썰물일 때는 땅이지만 밀물로 물이 들어왔을 때는 바다인 거예요. 그런 땅은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공지는 필지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으로 비어든 토지를 말한다. 맞습니다. 자, 포락지는 개인의 사유지. 그렇죠. 원래 개인의 사유지인데 전납 등이었는데 하천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자, 다 동글뱅이고 2번만 X. 문제에서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항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토지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3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빈지랑 해안가의 토지라고 얘기했죠. 실익은 있지만 이거 소유권이 인정이 안 돼요. 거꾸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고 실익은 있습니다. 자, 인정되지 않는데 실익은 있다.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옳은 걸 찾는 거고요. 2번. 법지랑, 법적으로는 인정이 돼요. 근데 실용성이 없죠. 실용성이 없고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자, 이것도 틀렸죠. 있다고 그랬으니까. 3번. 대지는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상태의 택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공장용지는 제외한다. 맞죠? 택지는 뭐냐면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대지라고 할 때는 주거, 상업 요것만 말합니다. 제대로 설명하고 있고요. 4번. 나지란 토지 위에 건축물이었고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토지를 말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옛날에는 나지 같은 경우는 토지의 건축물 공사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사법 같은 경우는 거의 규제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 공사법 할 때 이 사법은 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민법을 얘기해요. 민법을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규제하는 건 규제가 아니라 그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그래야죠. 그리고 그 공법상의 규제는 모든 토지가 다 받습니다. 사법은 규제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지를 공사법의 규제를 받는 토지라고 말하지만 요즘은 그냥 공법의 규제를 받는 토지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변화된 건데 아직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3번이라고 이거 틀렸다고 했는데 틀린 답은 아닙니다. 4번도 맞습니다. 5번. 갱지란 토지의 건축물이었고 공법의 규제를 받는 토지예요. 근데 공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3번하고 4번이 되는데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풀이 399선에는 답이 3번이라고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3번, 4번 다 맞는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1번. 필지와 획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보겠습니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이것도 지적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겁니다.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기 등록의 단지로서 지적법 또는 등기법상의 용어이다. 자, 지금 이 지적법이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에 관한 법률 그러면 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단 맞다고 해두고요. 정확히 지적법 때문에 틀렸는데 지적법을 이걸로 바꿔주면 맞는 지문이 됩니다. 2번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입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가격 수준이 비슷하고 용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필지보다는 획지가 중요시 됩니다. 맞습니다. 3번 부동산학에서는 필지와 획지 두 개념을 모두 채택할 수 있다. 그렇죠. 법적인 개념, 용도적인 개념 다 채용할 수 있습니다. 4번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이룰 수도 있고, 그렇죠. 반대로 하나의 필지가 여러 획지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땅이 넓은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이루니까 일괄해서 평가합니다. 감정평가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는 학계론 앞부분에 용어와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문제를 한번 넣어본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로 구분이 되죠.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지가 획지보다 넓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각각 다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부분이 아니라 구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부분 평가는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토지가 있고 건물에 있는데 요만큼만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용이 될 때는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요 부분을 평가할 때, 이럴 때는 부분 평가지만 필지가 여러 개로 획지가 구분이 될 때는 각각 구분해서 이쪽 용도는 얼마, 이쪽 용도는 얼마 이렇게 구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구분. 자, 이 경우는 구분해야 되는데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31번은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다음은 주택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주택 분류는 건축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건축법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부동산학개론에도 가끔가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은 주택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동시에 시험 보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그냥 거저 먹는 거고 1차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 어렵다고 느낍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느끼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1차, 2차를 동시에 공부할 것을 여러분들이 권하는 편입니다. 자, 1번 연립주택이란 동당 한 건물 하나를 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건축 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초과. 그리고 4계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660제곱미터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 됩니다. 다세대나. 자, 이게 틀렸고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럴 때는. 알면 바로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들입니다. 아파트는 면적하고 상관이 없으면 5계층 이상 공동주택인데 5층이 넘어가. 그러면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규정상.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고 구분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 그렇죠. 다가구, 다세대는 가능한데 다가구는 한 사람이 소유한 겁니다. 그리고 바다면적 합계가 660 이하 3계층 이하 주택 맞습니다. 단독주택은 한 건물에 한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맞고요. 다중주택이라고 있어요. 이건 주로 기숙사나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3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기숙사가 아닌 겁니다. 자, 330제곱미터 이하인 3층 이하의 주택.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 안에 하나의 방이죠. 다중주택 방이 여러 개 있다면 그 안에 화장실 같은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돼서 욕실 같은 건 있을 수 있지만 독립돼서 취사 같은 거, 취사를 할 수 없는 거. 욕실은 가능합니다. 취사를 할 수 없는 거. 그런 게 다중주택입니다. 자, 2, 3, 4, 5는 다 맞고 1번만 X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범위 그리고 제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이런 거는 좀 깊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의미만 알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낯선 용어들이라서 힘들어하는데 1. 부동산의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자, 땅이 있으면 지중, 지하, 지표 다 해당이 되죠. 자, 지표권, 땅, 지하권, 공중권 이런 것들이 있죠. 맞는 얘기고요. 부동산의 소유권에 아까 공간이었고 이번엔 내용적 범위에는 내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맞습니다. 소유권은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3. 부동산 소유권에 공적인 제한, 즉 공공기관으로부터 제한을 받는 거예요. 뭐 경찰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갖고 와서 문 열라고 하면 열어야 됩니다. 수용권, 공공사업을 위해서 공공에 수용하겠다고 물론 보상금은 다 줍니다. 과서권,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귀소권, 누구의 귀속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4번 부동산의 소유권의 사적인 개인적인 제한들이죠. 내가 저당을 설정한다고 할 때는 저당권, 그렇죠. 유치권, 지역권, 제한 특약 등이 있다면 그런 건 사적인 개인적인 제한입니다. 맞습니다.
5번 부동산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적 제한을 받죠. 아까 말한 대로 공적 제한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권은 공적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거용지라 하더라도 자, 내 토지가 있다고 해서 무한정 건물을 높게 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일정한 용적률과 건폐율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정 높이 이상으로는 질 수 있다 없다 없어. 이렇게 결국 공적 제한을 받는 겁니다. 틀렸죠? 다 오고 하나 X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앞에 건 지워주세요. 지금부터 편집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으로서 23번부터 33번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저와 같이 보는 화면을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냥 화면만 쭉 보시면서 자기가 공부한 거를 리뷰 다시 한번 떠올리셔도 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이 강의 끝난 다음에라도 한 번씩 스스로 문제풀이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 바쁘신 분들은 이 문제풀이 강의를 2번, 3번 반복해서 시청하셔도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